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정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요 아래에 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무실 위치는 서울의 그 지하철역 교대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하지만 그 외에도 형사 사건도 하고 이혼 사건도 하고 다양한 사건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사건 문의하실 분들은 요 아래 있는 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 여기에서 혼자 제가 핸드폰 놓고서 이렇게 촬영을 화이트보드 놓고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 질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제가 이런 수업을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수업의 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해볼까요? 오늘은요,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종류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다음과 같은 어떤 분류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독행위가 있고요.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행위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표시를 한다 그래서 표의자 이렇게 적었어요. 표의자가 단독으로, 즉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이게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의사표시 해버리면 그게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받을 이게 상대방이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있는 경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부르고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쪽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민법 전체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구나 라고 분류가 되는 것에 해제, 해지, 추인, 채무면제, 상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면 이런 것들은 단독행위구나. 그런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구나. 이것을요, 어느 정도 감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서 보셔야 할 것이 요 채무면제. 채무면제가 뭐예요? 채무면제는 채무를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겁니다. 상계는 뭐예요? 상계는 네가 갖고 있는 채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서로 계산해서 까버리자. 이걸 상계라 그래요. 상계가 뭐라고요?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채무면제와 상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 중에 특히 채무면제와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유언, 유증, 재산법인 설립행위, 또 소유권의 포기, 또 상속의 승인 포기. 보통 이런 것들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종류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개그맨 중에 유명한 개그맨이 유재석이 있죠. 유재석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극작가래요. 소설가랍니다.
근데 요번에 상 받았대요. 예,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재석의 형 이름이 유재소인데 유재소가 요번에 상 받았다. 그래서 유재소상 이렇게 해볼까요? 유언, 유증, 유적,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네, 요 정도 해가지고요. 유재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재소상. 네.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한다는 거. 일단 유재소상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으로 가볼까요? 계약은 요게 표의자라고 그랬죠? 하고 이게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방도 일정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럼 또 표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표의자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살래?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얼만데 7억 8천이야. 뭐 굉장히 싸지 그랬더니 그럼 내가 살게. 이걸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표의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지금 서로 막 계약을 가격을 올릴까 아니면 가격을 깎을까 막 이래가면서요. 이렇게 서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계약입니다. 다음에요. 이제 합동행위인데 합동행위는 여러 명이서 합동해서 즉 이 사람들이 다 표의자들이죠. 표의자들이 야 요번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래 해서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렇죠. 근데 민법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합동행위의 예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은요, 뭐 채권 계약, 물권 계약, 뭐 신분 계약 이렇게 나눠지는데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적는 거예요. 계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만 민법상 합동행위에 속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합동행위구나 하는 것이요. 사단 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야, 우리 사단법인을 같이 설립해보자. 이게 합동행위래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특히 조심하실 점은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라고요? 합동행위예요.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행위 있죠?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의 종류가 뭐라고요?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한다는 거. 같은 법인 설립행위인데도 둘이 나눠지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종류가 뭐라고요? 합동행위.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종류가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재소상 해서 외우시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법률행위 종류를 나눌 때 아니 도대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법률행위 종류를 나눈 거냐 했더니 이것은 일단 의사표시가 단독행위는 한 개밖에 없죠. 계약은 서로 의사표시하죠. 여러 개죠. 다음에 합동행위도 여러 명이서 의사표시를 각각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가 몇 개냐? 수라고 적었어요. 수. 그리고요. 지금 계약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니까 의사표시가 서로 부딪히죠. 합동행위는 부딪히지 않고 그냥 야 우리 사단법인을 같이 설립하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분류하면 이렇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예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OX 한번 해보세요. 법률행위의 종류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OX? X죠. 왜냐하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법률행위 종류를 나눈 이유는 그 기준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뭐 발음이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금씩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데 다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린 꼴을 이렇게 쭉 보시니까
이 중에서 표의자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도대체 그냥 구별을 못 하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표의자한테 가장 유리한 법률행위가 뭐겠어요? 그렇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표의자 마음대로 해버리면 돼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니까 이건 표의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있어도 상대방은 꼼짝 못해요. 표의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독행위를 함부로 하면 상대방한테 너무나 불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우리 민법은 단독행위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단독행위는 법이 정해준 경우만 해. 요거를요. 여기다 적을게요. 단독행위 법정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단독행위 법정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이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다만 대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단독행위는 법이 정해놨다. 법정주의니까 법이 정해놨으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지금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우리 계약으로 하지 말고 이걸 단독행위로 하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으로 할 걸 단독행위로 할 수 있다, 없다. 단독행위로 할 수 있다. OX? X죠.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함부로 단독행위 못해요. 왜요? 단독행위는 그렇죠. 법이 정해준 경우만 할 수 있으니까 법정주의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할 걸 단독행위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는 못합니다. 하지만 단독행위로 할 수 있는 걸 내가 단독으로 그냥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걸 아니 이건 우리 합의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단독행위의 목적인 결과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요건 맞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불리할 게 없어요. 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단독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단독행위의 목적인 결과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오해 맞는 질문이 된다는 거. 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약 부분은 별도의 시험 문제가 없어요. 단독행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단독행위는 표의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되니까 이건 표의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면서 여기에 야야야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조건 이걸 붙이겠다.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표의자 마음대로 붙이는 건데 여기에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한테 너무나 불리해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된다? 상대방한테 너무나 불리하니까 이거 못 붙입니다. 근데 민법을 쭉 보다 보면 이거 단독행위인데 그런데도 조건 붙이는 게 가능하네.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유언입니다. 네.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리고 누가 뭐를 하면 그때는 뭐를 누구한테 주어라. 이런 식으로요. 유언에는 예외적으로 정지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또 기억하셔야 돼요.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너무나 불리해지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민법에 보면 단독행위임에도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건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에는 정지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어려운 걸 하나 해볼게요. 네. 자, 이제는 합동행위인데 계약하고 합동행위 두 개만 볼까요? 계약, 합동행위. 자, 어떤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계약에 어울리는지 합동행위에 어울리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서 의사표시가 대립적, 교환적. 자, 이게 계약이에요? 합동행위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말이 어려우니까. 의사표시가 대립적, 교환적, 대립적, 교환적 이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림을 보시면 청약하고 승낙할 때는 서로 한 놈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한 놈은 싸게 살려고 하니까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이고
교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계약과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 그랬어요. 평행적, 구심적. 그렇죠. 이건 합동행위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쭉 나가니까 한 점에서 쭉 뻗어나가니까 구심적이다 또는 평행적이다. 그래서 이건 평행적 또 구심적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지금 시험 문제들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 지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합동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대립적 교환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OX, X죠. X예요. 왜냐하면 합동행위는 대립적 교환적이 아니라 평행적 구심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이제 지문인데요. 합동행위를 한번 보세요. 합동행위는 피의자가 합동으로 쭉 의사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라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중요하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표의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보면 통정, 허위표시, 이게 민법 108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건 금지가 되거든요. 뒤에서 배우셔요. 이건 민법 124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정의 표시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여기 B라는 사람하고 서로 짜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무효다. 이게 민법 108조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합동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중요치 않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통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8조는 합동행위에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쌍방대리 금지로 가볼게요. 지금 A하고 B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 또 대리하고 이쪽 또 대리하고 이게 쌍방대리예요. 근데 만약에 쌍방대리를 해버리면 갑이 양쪽을 대리해서 양쪽의 이익을 전부 우회해줘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A와 싸웠어요. 그럼 기분이 상했죠. 그러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할까요? B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면 결국에는 A의 이익이 침해되게 되니까 이렇게 쌍방대리, 서로를 대리하는 건 금지가 된다.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인데 합동행위는 이 표의자 쪽만 중요하지 상대방은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쌍방을 대리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124조도 합동행위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부분인데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108조는 합동행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OX, X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합동행위는 상대방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서로 통정할 수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114조는 합동행위에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봤는데 뭐 난이도가 낮은 부분부터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초 수업, 기본 수업, 심화 강의, 다음에 고급 강의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 들으실 때는 너무 어렵다 할 수도 있지만 쭉 듣다 보면은 거의 80점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제까지 다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의는 쉬운 설명서부터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우리는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쉽습니다. 그 다음 부분서부터는 법률행위 종류를 이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른 기준이 뭘까요? 했더니요. 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생전행위, 사후행위가 있습니다.
가만히 제목만 보셔도 상전행위라는 것은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아니 생전에 생전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상전행위예요.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사후행위라는 것이 있어서 죽어야지 효력 발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제일 대표적인 게 유언이에요. 유언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그래 죽어야 돼요. 다음에 유증도 있습니다.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명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죽으면 내 딸한테 주어라. 이게 유증이에요. 아파트를 딸한테 주게 되잖아요. 역시 죽어야지 효력 발생하니까 그 사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증과 굉장히 비슷한 것에 사인증여라는 게 있어요. 사인증여는 이건 증여니까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이건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사인이죠.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역시 사후행위에 속한데 조금 조심하실 것은 우리가 유증 있죠. 유증은 방금 전에 보신 법률의 종류에서 유, 재, 소, 상 중 유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상대방이에요.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하는데 유증과 굉장히 비슷한 사인증이라는 것은 법적 성질이 계약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사인증여는 계약에 속한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의 종류 중에서 요식행위가 있고요. 불요식행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미 기출문제를 한 두세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불요식행위는 방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식행위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방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행위가 중요하고 불요식행위는 안 중요합니다. 요식행위 쪽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방식을 갖추도록 아니 법률행위 바빠 죽겠는데 뭐라 그렇게 방식을 갖추도록 해요? 그렇게 해야지 신중하니까 또는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그 법률행위 할 때부터 그런 방식을 다 엄격하게 갖춰야지 나중에 신속하게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 신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쭉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지 신중하겠구만. 그러니까 요식으로 하자. 대표적인 게 유언이에요. 유언은요 함부로 못합니다. 민법이 방식을 딱 5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을 갖춰야 되고 법인 설립도 함부로 못하고요. 법인 설립은 반드시 등기라는 방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야 너 나랑 같이 결혼하자. 함부로 결혼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혼인 또는 입양은 양자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이런 방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민법상 요식행위에 속하는 것이 유언, 법인 설립, 혼인, 입양 이렇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방식을 갖추도록 하냐 했더니 이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는 그런 방식을 갖춰야 신속하게 거래가 일어나지. 대표적인 게 어음행위입니다. 우리가 어음은요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발행일, 발행지, 또 발행인, 뭐 채무 금액 이런 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음을 한번 방식을 갖춰서 작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음을 막 유통시키면 되니까 거래가 신속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식행위에 속하는 것들 기억하시고 OX 문제 한번 해보세요.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면서 신중을 기하게 하거나 또는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고자 할 때는 요식행위보다는 불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OX. X죠? 방금 전에 설명 들으셨잖아요. 네, 신중을 기하게 하거나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뭐로 한다? 요식행위로 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 부분인데 출연행위가 있고요. 다음에 비출연행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비출연행위에서 출제가 되고 출연행위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비출연행위를 이해를 하려면 출연행위의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연이 뭡니까? 출연이. 네, 저도 잘 몰라요.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려운데
출현행위라는 것을 요약하면 일방의 재산이 감소하고요. 그 재산 감소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 증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출현행위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갑이 열한테 아파트 매매계약. 그럼 갑이 매도인이에요. 을이 매수인. 그러면 그냥 우리가 법률을 잘 몰라도 쭉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매매를 했을 때 그 아파트가 원래 누구 거였죠? 그렇죠. 매도인 소유의 아파트예요. 근데 매매계약해서 매매계약이 다 이행이 되면 그 아파트는 누구게 돼요? 이제는 을의 아파트가 되고요. 더 이상 갑은 아파트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계약이 이행이 돼버렸으니까. 물론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그 대금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라는 재산권만 보게 되면 지금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더니 일방의 재산이 감소했죠. 아파트 소유권 잃었으니까. 근데 매매계약이 이행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 증가로 반드시 연결되죠. 요런 게 출현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출현행위의 요런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일방의 재산이 전혀 감소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어 너 내 대리인 해. 너 내 대리인 해라.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아니 대리권 준 것만 갖고는 재산이 감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다른 말로 수권행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권행위는 재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비출현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또 어떤 행위는요. 일방의 재산이 감소한 건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 재산 증가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권 포기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왔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시계를 하나 샀어요. 롤렉스의 짝퉁 올렉스를 사가지고 에이씨 시간도 잘 안 나고 해가지고 한강에다가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했죠. 그럼 이게 출현행위예요? 비출현행위예요? 출현행위가 되려면 일방의 재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개념 필연적으로 상대방 재산 증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시계를 그냥 확 집어 던졌잖아요. 물속에. 그러니까 제 재산은 감소했지만 상대방 재산 증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는 비출현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출현행위의 종류, 대리권 수여, 즉 수권행위, 다음에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은 비출현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인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